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제목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안톤 숄츠 지음. 프롤로그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한국 사람들에게 건네는 달콤 쌉싸름한 연애 편지.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처럼 모호하고 조금은 진부한 질문처럼 느껴지는가? 하지만 나에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음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을 갈망한다. 사람들은 아마 이 질문에 저마다 다른 답들을 내놓을 것이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행복을 찾아 한국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어렸을 때 나는 독일의 또래 친구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도 여자들 뒤 꽁무니를 쫓아다니지도 않았다. 대신 스카이 다이빙이나 암벽 등반, 태권도 같은 무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 아드레날린을 발산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나름대로 깊이 빠져있던 시기였다. 다소 괴짜처럼 행복을 쫓다 보니 나는 도교, 불교 그리고 선의 영역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함부르크의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독일을 방문한 한국의 스님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선 사상을 공부하게 되면서 삶의 진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깊은 행복을 찾아 이곳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을 찾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증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행복은 변화하기 쉽다. 때문에 행복에 대한 탐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며 나름 행복한 삶을 발견한 나는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왜 이리도 많은지 궁금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연간 행복지수 순위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자살률은 늘 상위를 차지한다.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니 행복을 찾아 이 나라로 온 나는 그동안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일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만의 순전한 의지와 고된 노동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엄청난 성공 신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 신화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꿈꾸는 롤 모델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왜 유달리 불만족스럽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가? 왜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저조한 나라가 되었을까?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완벽해 보이는 한국이란 나라의 겉모습에 뭔가 잘못된 것이 숨어 있을까? 흠 하나 없이 완벽한 K-팝 아이돌, 뛰어난 첨단 기술, 그리고 빛나는 경제적 성공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불행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울이 끓어오르고 있는 걸까? 나는 나의 반생을 이곳에서 살면서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사회 변화를 관찰하고 경험했다. 덕분에 한국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책에서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을 찾기 위해 이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을 불행해 보이도록 만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은 쉽게 읽히지 않을 수 있다. 미리 말해두자면 열렬하게 찬사를 늘어놓으며 기분 좋은 칭찬을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나를 이끌어 이토록 놀라운 경험과 사랑 그리고 기회를 선사해준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건네고도 싶다. 말하자면 진심 가득한 편지.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다소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 달콤 쌉싸름한 연애 편지다.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모든 문제의 명쾌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다. 독자들은 개인적 견해에 따라 이 책이 도발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느 대목에서는 불쾌해 할 수도 있다. 물론 내 의견을 모두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다. 다만 개인적 통찰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사회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서로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 냉철하고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배려와 어울림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자세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당신과 나, 우리가 모든 문제에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크게 불만족하고 있다는 자료를 목격한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고 탄생을 알리는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명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실들이다. 이것은 마치 달콤한 미소에 감춰진 균열, 완벽한 웃음 속에 비친 얼룩 같다. 놀랍도록 전 세계에 떠오른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는 어찌된 일인지 성형된 듯하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했고 명성도 얻었지만 내적으로 점점 공허하고 외로움을 앓고 있는 사람. 한국 사회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사회를 향한 개개인의 절망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발전 속에서 외면과 내면의 불균형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벌어진 것일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뻔한 말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른다면 행복해지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는 많은 유무형의 규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업, 더 비싼 아파트에 대한 끊임없는 만트라를 넘어선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부터 이것은 꿈꿔야 하고 저것은 아예 생각도 해선 안 된다는 무수히 많은 엄격한 규칙과 고정관념 속에서 설계되고 정이 내려진 행복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성격, 생김새, 취향이 다르듯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관과 꿈을 꿀 수 있어야 하고 그 생각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의 평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인류 역사상 모든 발견과 진화는 항상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제 그 힘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직시하고 바꾸는 데 쏟아야 한다. 하지만 그 논의 과정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나는 보고 느끼는 것을 가급적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의미 있는 생각과 개념에 대해 열린 자세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다. 교수, 리포터, 자문위원, 사장, 한국 담당 옵서버 등 내 이름 앞에서 나를 소개한 직업 또한 다양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인으로 살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과 이방인으로서 지닌 객관적인 시각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오늘도 몇 가지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사바나는 없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는 항상 더 유리한 존재들이 있다. 동물의 왕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평생 뛰어야 하지만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인간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동물들도 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러할까? 부유한 나라, 부유한 부모 밑에서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얼마든지 있다. 타고난 외모도 건강도 전혀 공정하지 않다. 2016년 미국의 배우 매슈 맥코너헤이는 휴스턴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를 했다. 그의 메시지에는 고전적이고 진부한 면이 많았지만 나는 단호하면서도 타당한 진실이 담긴 흥미로운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연설은 이렇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을 누군가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실은 말이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보다 가치 있게 보상됩니다. 그의 말처럼 인생이란 쉽지 않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꿈꾸던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식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언젠가 그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잡동사니 수준의 영상으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있고 놀라울 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알려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삶이 불행하다고 할 수도 없다.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이자 동물학자 환경운동가인 조지 몽비오의 말처럼 만약 부가 부단한 노력과 진취성의 결과라면 아프리카의 모든 여성은 백만장자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여성들은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불행만을 맛보고 있는 것일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비교와 경쟁의 시선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위해 잘 사는 부유층이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어느 나라의 사회에서나 약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공정성은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공정성이 뜨거운 이슈다. 공정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들여다보니 불이익을 받다, 공정하지 않다,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자기 입장에서 따져보면 손해를 본 것이고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 사회에 no pain, no gains, 고통받지 않았다면 어떤 이익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강박적으로 통용되는 건 필연적인 결과 같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스펙을 쌓느라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은 몇 년 전 인천공항사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찾아가 불만을 토해냈다. 당연하게도 영혼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제도에 항의했다. 나처럼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고 나처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집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에게 공정은 딱 자신을 위한 장치이다. 자신만의 공정을 외치는 사회에서 타인의 행운이나 행복은 불공정한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진 것 같다. 공정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지만 그 범위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만 국한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진정한 공정에 도달할 수 없다. 돌아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과물이다. 1980년대 엄혹한 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목숨을 담보로 내걸어 싸우고 희생해서 얻어낸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다. 그 시절 젊은이들은 민주주의를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거리에서 최루가스에 눈물 흘리고 경찰이 구타로 피를 흘리고 고문을 받았으니 그 민주주의를 나만 누려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 한국에 정착해서 어학당에 다녔을 때만 해도 이른 아침의 해화동 거리에는 최루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다. 도로 위에는 돌들이 나 뒹굴었다. 당시 정확히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쟁점이 되고 갈등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간밤의 집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건 나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 마음들은 2016년 대한민국을 밝혔던 촛불 집회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대의를 위해 촛불을 밝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이 추워도 거리로 모여들었다. 나는 이 광경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이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은 촛불 집회의 조직위원회였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대표로 수상했다. 공정성은 중요한 이상이고 사회는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인생의 불공평함을 이해하고 그 분별력을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발휘하면 좋겠다. 공정성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도 아니고 나의 단점을 감추는 방패도 아니다. 만일 사회가 공정하면 나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초원에서 태어난 얼룩말이 이렇게 항변한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왜 사자가 나타나면 나는 도망가야 해? 나는 사바나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사자가 달려들더라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너만큼 내 생명도 소중하다고 우리는 공정해야 한다고 따질 거야. 나 역시 공정한 사바나를 보고 싶지만 이러한 얼룩말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홈 혹은 하우스, 당신이 지금 거주하는 곳은? 영어의 홈과 하우스는 한국어로 집으로 번역되지만 실제 그 의미는 확연하게 갈린다. 홈은 정서적 의미의 공간,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의 개념인 반면 하우스는 건물 자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의미한다.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가? 아마 홈의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에게도 집이란 나와 가족의 시간이 쌓이고 함께 나눈 마음이 깃든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성이 되기도 한다. 힘들고 거친 바깥 생활에서 돌아와 편히 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집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 때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한다. 한국에 정착하고 굉장히 낯설었던 것 중 하나는 집의 의미였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곧 부동산,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리적 정서적 의미와는 별개로 집값이라는 등식이 하나 더 있다. 집은 곧 값이 되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뛰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집의 얼굴에는 가격, 숫자 명찰이 붙여진다. 집의 이미지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떠오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곧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보니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가 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규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독일에서도 당연히 투자의 개념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한국에서 그토록 자주 듣는 질문,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는 독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 집값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독일 사람은 드물 것이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사람과 임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엇비슷하다. 임대하더라도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많다. 집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한 집은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잘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나름의 기준을 삼아 집을 구매한다. 한적한 교회를 찾기도 하고 지어진 지 몇백 년 된 집을 구하기도 한다. 바닥의 재질이 나무인지 돌인지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닥과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장소와 공간을 찾는 데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인연을 맺은 집에서 되도록 오래 거주한다. 집을 보는 기준은 향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나와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고민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간다. 요즘은 법이 바뀌었지만 2년 혹은 4년마다 이사 주기가 찾아온다. 집이 있더라도 자기 집을 놔두고 전셋집에 살면서 이사를 다닌다. 집은 사고 파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한국에서 이사를 자주 가는 현상도 이사철이라는 이사업체의 성수기가 있다는 사실도 이사 가기 좋은 날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 집은 잠시 머무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화 탓일까? 자동차를 사고 나서도 내부 포장 필름이나 보호 필름을
바로 떼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 차를 구입하고 한참이 지나는데도 그대로 두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한다. 유독 흰색 차를 선호하는 것도 제일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사든 몇 년 후에 팔 거란 걸 감안하는 경우가 많다. 물건이든 집이든 진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긴 샀지만 나는 잠시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사귀면 헤어지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관계가 온전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일 리는 없다. 관리만 하는 집에 마음을 내주고 정을 붙이기는 힘들다. 독일에서는 이사를 자주 하지도 않았지만 누군가 이사를 간다면 친구들이 모두 출동했다. 이사가는 트럭을 빌려서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짐 나르는 것을 함께 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도 그랬다. 이사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우리 가족 모두 거기 가서 이사하는 일을 거들자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사간 집에 가구나 짐 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연다. 옛집을 떠날 때도 새집에 들어올 때도 친구와 함께한다. 첫날을 친구와 함께한 집은 언제나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만의 집이 아닌 친구들을 향해서도 열린 공간이 되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문화가 있다. 이사하고 나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대접하는 점은 독일과 다르다. 음식을 차려놓고 말끔한 공간들을 보여준다. 이전 집과 비교해서 크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파트 브랜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 친구의 집에 초대되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서울이라는 환상 속의 집. 한국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시골쥐와 도시쥐라는 이야기가 시골쥐와 서울쥐로 번역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서울은 도시의 상징이고 성공의 장소다. 서울에서도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한국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산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인구의 절반 중 한 명꼴이다. 구치 가문의 마우리치오 구치와 결혼해서 남편을 표적으로 삼고 청부살인을 사주한 전 부인 파트리치아 레기아니는 자전거를 타고 행복한 것보다 롤스로이스 안에서 우는 게 낫다는 말을 했는데 서울살이가 중요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은 다른 곳에서 행복한 것보다 서울에서 불행한 것이 낫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가족이 살기에 좋은 도시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국제적인 도시 랭킹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서울에서만 행복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다. 가장 높은 빌딩이 있고 서열이 높은 대학들이 있으며 웬만한 기업의 본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덕에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과 소비 활동의 기회도 많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지는 의문이 든다.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돈,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힘겹게 살고 있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걱정한다. 물론 개인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아프리카의 조용한 시골로 갈 수도 있고 사업을 더 확장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유럽의 번화한 도시로 이사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광주에서 사는 선택을 했다. 가족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린 선택이다.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다.
서울처럼 어느 한 도시가 각광을 받는 일도 드물다. 오히려 좋은 성과를 만들고 시골로 내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명한 기업체들이 본사들도 소도시에 있다. 기업의 7~80% 정도가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 본사는 헤르초게나우라흐라는 인구가 채 3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 있다. 폭스바겐은 인구가 15만 명이 안 되는 볼프스부르크에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독일의 SAP사의 본사도 수도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600km 넘게 떨어진 발도르프라는 작은 도시에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지역에서 번창한 기업들의 본사가 모조리 서울로 올라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단기간에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 대신 서울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우선시한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투기가 빚은 기형적인 발전, 여기에 부자가 되고 싶은 개인의 욕망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은 화려하고 세련된 욕망의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고 지방 도시와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 한다. 행복은 나뿐 아니라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의 균형과 조화에서 이루어지듯이. 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일화 중 거북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장자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왕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왔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일해달라는 것이었다. 장자는 낚싯대를 늘어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한다. 초나라 왕께서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거북을 신령스럽게 여겨 궁 안에 두고서 숭앙하신다는데 과연 그 거북은 죽어서 비단을 몸에 두른 채 받들어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사신들은 당연히 후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장자는 자신 역시 살던 곳, 살던 진흙밭에서 자유롭게 꼬리를 끌며 살고 싶다고 답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자유로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다.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에서 오히려 숱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사람들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단서를 달고 서울을 벗어나지 못한다. 행복이 자신의 목적이라면 목적지가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만의 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서울이 아닌 길을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의 비극. 한국 사회의 과열된 부동산 투자 열기는 집을 재산 증식의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나는 한국인들이 쉽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에 민감하지만 반대로 이들은 마음의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 자주 이사를 다니고 내 집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다. 집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느낌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문화는 특히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안정을 느끼고 심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건 무얼 뜻할까? 홈이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자라면서 정서적인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다는 건 곧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75%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의 조사라서 지금은 수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는 뿌리를 상실한 경험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인상적으로 다가온 단어가 바로 우리였다.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 나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엄마 등 의례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에 나는 굉장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의 대물림, 불공정, 불평등, 극심한 경쟁 등 사회적 키워드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홈의 부재를 손꼽고 싶다. 사막의 풀, 회전초는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닌다.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는 삶도 비슷하다. 추억이 있는 곳에서는 떠나기가 쉽지 않다. 이쯤에서 나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좋은 추억을 쌓은 독일을 떠나 이곳에 온 거냐고. 따져봐야 할 것은 떠난다는 행위가 아니라 왜 떠나느냐 하는 이유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낙담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에서 한국을 선택했다. 집에 대한 왜곡된 집착은 하우스푸어라는 우픈 단어를 만들어냈다.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 콩글리시 단어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느라 높은 이자를 감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영끌이란 표현도 있다. 한국에서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행복은 집을 마련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난 역사가 그 욕망을 부추겨 왔다. 경제 성장은 경이로울 정도다. 조금씩 천천히 발전한 것이 아니다. 불과 3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유럽에서는 100여 년이란 시간이 걸린 산업혁명을 일으켜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낸 고도 성장은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삽시간에 부자들이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축적한 성공 스토리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너도 나도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고도 성장의 시기는 지나갔다. 해마다 10%, 15%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주문은 쉴 때도 되었다. 더 잘, 더 많이라는 밀어붙이기식 주문은 삶을 각박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어느 학자가 나에게 한 말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는 것도 배워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서울의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봐도 너무 비싸다. 주요 나라와 비교해보면 GDP는 낮은데 집값은 더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서울의 집값은 언젠가 떨어질 거라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다.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에 가보면 올해의 패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SNS에서 입소문을 탄 맛집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남들이 하는 것이니 나도 해보자는 심리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개성 없고 획일화된 기준을 형성하게 했다. 성공했느냐 행복한가의 기준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얼마나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에 그토록 연연하는 것은 남들도 집으로 저만큼이나 돈을 벌었는데 나도 해보자 하는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닐까. 내 집을 마련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일종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모두들 빚도 내고 영혼을 끌어서까지 집을 장만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것이다. 지금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기회를 놓치면 남은 인생에서 불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트렌드를 쫓고 대세에 순응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러한 분위기는 어쩌면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는 아파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삶의 방식이 비슷하니 생각도 닮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목적을 띠고 비슷한 스타일로 꾸며진 아파트를 보면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열을 잘 맞추고 행군하는 한 무리 군인들이 연상된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묘사한 전체주의 사회를 건축물로 표현하자면 아파트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다. 몇 달 사이 집값이 올라 재산이 늘었다는 사람이 나는 전혀 부럽지 않다. 내가 돈에 초연한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 취향에 맞춰 집을 꾸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당연히 이곳을 떠날 것이다. 집에 관한 내 생각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투기와 투자를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집을 사놓고 빚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대박을 꿈꾸기보다 소소하더라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독일의 대학 활용법. 독일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다르다. 특히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입시제도다. 한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가 독일에서는 국민적 동의 속에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는 한국의 수능 시험격인 아비투어가 있다. 고등학교 마지막 시기에 약 한 달에 걸쳐 치르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는 4과목 중 3과목의 논술 시험과 1과목의 구술 시험으로 치러진다. 4과목은 독일어, 수학, 외국어 중 2과목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선택해서 이수한 2과목이다. 이 시험은 300점 만점으로 최소 100점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입학에는 물론 고등학교 성적도 반영된다. 우리의 내신격인 마지막 2년간의 시험 점수는 최대 600점이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비투어가 3분의 1, 내신 성적이 3분의 2가 반영된다. 아비투어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전의 내신 성적에 비해 아비투어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면 그 학생은 다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학생 스스로 고등학교 마지막 2년 동안 치르는 시험 과목을 정할 수도 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물론 영어를 제외하는 대신 다른 언어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수학을 빼는 대신 물리학이나 화학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원칙이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제도에서 어느 하루의 시험 점수로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기본 점수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한다.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자유도 누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몇 년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입학한다. 대학의 관심은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는 학생에 있다. 예를 들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1.8인데 1.2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바로 입학할 수는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다. 1년에 0.2점 정도 쌓이는데 3년 후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한다. 독일에서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한국만큼 어렵지 않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어렵지 않다. 대학에 입학하고서 관심 분야가 바뀌었다면 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다.
하지만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만이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학위를 딸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 제도는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둘째,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성별과 연령, 인종을 따지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열정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실 수능을 비롯해 대학에서 치르는 입학시험은 주제가 광범위하다. 실제로 전공하고 싶은 학문 분야가 아닌데도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 영문학을 배우고 싶은데 수학은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독일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고 일본학을 부전공했다. 당시 일본학은 강의를 신청한 학생이 100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과목이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나를 포함해서 겨우 5명 뿐이었다. 나머지 95명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바꾸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5명은 일본과 일본어에 대해 엄청난 열정뿐 아니라 재능 또한 갖추고 있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확실한 검증을 마쳤으니 해당 분야의 인재를 찾는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모셔간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학 과목은 수강생 100%가 학위를 딸 수 있었다. 이유는 학생이 나 혼자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수업은 교수님과 나 1대1로 진행됐다. 한 번은 교수님이 학교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다. 야외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거기서 수업을 하자고 하신 것이다.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 시원한 맥주 한 잔, 교수님과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는 지금도 그리운 추억이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따고서도 공부를 계속했다. 졸업이 목적이다 이라기보다 대학에서 공짜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 대학은 학비가 없다. 부모에게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증명하면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물론 일정 금액은 졸업 이후에 절반 정도 갚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제도 덕분에 20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부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빙글에 미소부터 짓게 된다. 내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나는 경쟁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의 공부는 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기보다 배우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내가 받은 교육의 효과였다. 부모는 최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생의 스승. 교육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그렇듯 변하는 나부터, 나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가 커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뭘 하든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만족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질문한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내 관심사는 아이의 직업이 아니라 행복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의 마음엔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나만의 행복 찾기. 결국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부모로서 나는 아이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이걸 하면 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네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강요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훗날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탐험한 후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존중해 줘야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한때는 결혼을 할 때 예식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까지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만 해도 호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양가의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는 예비 부부들을 많이 보았다. 본인의 결혼이지만 부모의 발언권이 훨씬 커 보였다. 물론 요즘은 그마저도 옛 이야기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안다고 생각한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품 안에 있을 때나 맞는 말일 것이다. 어린 시절일지라도 지나친 개입은 스스로 살아갈 자립심을 기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대신 날아줄 수는 없다.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 아기새는 제대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의 충돌을 경험할 것이고 그때마다 아프고 쓰라릴 것이다. 하지만 잘 될 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다. 실패는 삶의 일부이고 가장 강력한 선생님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아빠를 보고 자란 아들은 한때 요리사가 장래 희망이었다. 그 꿈을 펼쳐보고 싶었는지 한 번은 부엌에서 채소 자르는 것을 돕다가 셰프용 칼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가 사용하기에 칼은 굉장히 날카롭고 컸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칼을 건넸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다. 아이가 만약 손을 베이거나 다치더라도 병원에 가면 그만이고 생명에 지장을 줄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아이는 칼을 조심히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반면 성공적으로 채소 자르는 일을 마친다면 아이는 큰 칼을 다뤄봤다는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자신감을 믿어줘야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귀에 익숙한 남보다 잘해야 돼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보다 잘 일하는 것은 남이 하는 만큼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의 가치를 따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눈먼 자들의 나라에서는 외눈박이가 왕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신 예찬을 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의 말인데 무슨 뜻이 담긴 걸까? 외눈박이는 맹인보다야 시력이 더 낫겠지만 자신 있을 만큼은 아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더 높은 실력을 지닌 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다. 그는 애초에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잘하고 싶다면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한 만큼 실력을 쌓으면 된다. 사실 나는 승부욕이 강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보다 잘했다고 해서 그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보다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의 만족감이 더 크다. 그런 성취를 해낼수록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것이 중요하다. 이 한마디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완벽하게 담겨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일은 부질없다. 우리는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원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내면의 나침반 같은 존재가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은 너무도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교육열이 남다른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기러기 아빠라는 개념은 정말 염려스럽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홀로 남겨진 아빠의 삶도 가장 필요한 스승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하는 아이들 또한 안타깝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성취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서로 가까이 지내며 살도 맞대야 사랑도 가르침도 잘 스며들고 효과가 있다. 내가 되도록이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깝게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고 싶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함께 먹고 자고 놀고 모험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야 그 순간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리에 빠졌을 때 함께 고민했던 시간,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붙잡아주고 의지가 되었던 시간을 통해 가르침은 전해질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중에서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